지난 금요일 날 그 7절까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 못했던 부분 8절, 9절, 10절에 대한 후속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신뢰와 불신입니다. 신뢰와 불신이라는 이야기는 이중우연성을 겪어보면 이제 신뢰와 불신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뢰는 나중에 사회적 체계의 형성과 지속적인 확장, 발전, 때로는 일반화로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불신은 사회적 체계의 형성을 차단해버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체계의 형성이 다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는 그런데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그런데도의 전략에서는 신뢰할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두려움 극복 전략이 신뢰냐, 불신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불확실성 경감이죠. 두려움, 다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최초의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로는 신뢰나 불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한 다음에 그 두 가지 행동 기초에 의거해서 신뢰를 선택했으면 신뢰의 기초에서 행동하고, 불신의 경우에도 불신을 선택한 기초에서 행동한다라는 것이 최초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뢰, 불신에 대한 규정된 선택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스스로 신뢰냐 불신이냐에 대해서 나는 아주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느 순간에서는 신뢰에서 불신으로 전환해버리자. 전환 가능성, 전환하겠다 소리는 아니고, 저 친구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이제 신뢰에서 불신으로 돌아서야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입하는 차이를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사정 범위는 넓다. 신뢰의 사정 범위는 넓다.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루만은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해보라는 거죠.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 잠재성을 현저하게 확대한다. 자기가 행위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저 사람에게 어떤 요청을 어느 시점에 할 수 있을까? 등등등등 확장된다. 그는 왜 그럴까? 그는 불확실한 전제들을 이제 확실성으로 바꾸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일종의 불확실성 흡수가 되는 겁니다. 신뢰 전략이. 불확실성을 흡수한다면 그것을 지탱점으로 취할 수 있고, 그것을 생각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제들의 잠재성 가치를 높인다. 자, 이렇게 믿어준다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자기를 믿어준 사람의 신뢰를 기만하기는 어렵다. 루만이 공식 조직의 기능과 결과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신뢰를 먼저 선사하는 사람이 그 피신뢰자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처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은 제한적인 전략이다. 불신 전략은 일단 불신을 선택하고 그 행동 기초로 취하는 전략이 되겠죠. 불신을 선택하고 행동 기초로 취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불신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못 믿는 상태에서는 뭔가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을 했을 때 제재 방도를 미리 알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만 위험을 물었을 수 있다. 지금 이 두 가지, 신뢰가 사정 범위가 넓다. 불신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전략이다.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신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입증돼야 된다. 신뢰는 요구되지도 않는다. 너 난 믿어. 그리고 규범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뢰는 모든 개인에게서 혹은 모든 개인 혹은
모든 개인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연성에서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무슨 말일까요? 신뢰는 불신의 가능성을 볼 때에만 사회적 기능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다. 불신의 가능성과 비교를 해본다면 신뢰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사회적 기능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뢰라는 것은 불신을 부정하는 것에 기초할 때는, 불신의 부정에 기초할 때는 사회적 기능 가치를 기각할 수가 있다. 바로 이 경우에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시간 구조와 구축의 연속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처음에는 가벼운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회적 관계를 일단 시작해 본다. 일단 시작한 다음에 그런 신뢰를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관계를 시작을 합니다. 시험 삼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이 돌아왔다. 내가 만족되었다. 그렇다면 그런 신뢰가 보존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들이 쌓여 나가다 보면 사회적 관계들이 확립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기 시작할 때 처음과 중간 단계와 나중 단계, 오랜 관계들이 맺어진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이게 상호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보정은 상호 조건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다 다른 쪽으로부터의 신뢰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신뢰가 더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쪽의 신뢰가 다른 쪽의 신뢰를 근거로 삼을 정도를 양쪽에서 필요로 할 때 용이하다. 어느 한쪽에서만 신뢰를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는 신뢰의 보정은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신뢰는 신뢰 자체를 전제하면서 전제를 하고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확정합니다. 전제하면서 확정한다. 요렇게 하는 것이 순환적 성격이 되겠죠. 전제하면서 확정하는 순환적 성격을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전제하면서 확정한다. 그래서 신뢰는 이 상호간의 관계에서 A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전제하면서 확정할 것이고 B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전제하면서 확정하는 순환적 과정들이 일어날 것이어서, 그래서 그것이 체계 형성을 가능케 하며,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신뢰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순환적 성격 때문에 그 체계 형성에서 신뢰를 강화하는 위험한 재생산을 위한 힘을 획득한다. 신뢰를 강화하는 위험한이란 말은 얘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 때문에 신뢰는 상징적 안전장치에 의존한다. 상징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신뢰가 일어난다. 어떤 것을 떠올려서 신뢰를 전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에 사용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신뢰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 경제체계, 정치체계 이런 것에다가 루만이 적용을 하거든요. 경제체계에서 신뢰의 상징적인 안전가치는 화폐일 겁니다. 화폐나 화폐의 지불을 통해서 얻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안전하냐 하지 않느냐. 오늘 100원이 내일도 100원일 것이냐. 오늘 100원이 내일 갑자기 만원이 된다든지 10원이 된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경제적 체계의 신뢰를 담보하는 상징적 안전장치가 무너진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신뢰는 그 정보가 신뢰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쓴 이유는 그 어떤 틀로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화폐를 지표로 본다면 화폐라는 것은 신뢰 가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비판적인 정보가 보고하는 사실들 때문에 그 정보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중우연성을 지닌 모든 상황은 항상 자기 규정들에 계속 자신을 내맡기며 그 자기 규정은 다른 사람이 상황에 부합하게 스스로를 구속하기 전에 그 자기 규정 자신을 구속한다는 것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뢰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가 되겠습니다. 구절에서는 이중우연성과 자기 준거가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도 이중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중연관은 주체이론이 밝힐 수 없었던 것인데 루마는 체계 경계 환경 구도에서 바로 그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자아와 타자적 자아입니다. 자아 타자적 자아 구도가 거기 설치되어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중연관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자아가 타자적 자아의 체험 맥락에서 행위를 하면 자아는 타자의 맥락에서 자아는 타자와 체험 맥락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아시겠죠? 스스로 생각한 타자적 자아의 맥락을 상상적 맥락으로 삼아서 거기서 체험을 한다. 그렇게 해서 체험 맥락에서 행위를 하면 자아가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모든 규정은 그 모든 규정은 자기 자신을 역지시한다. 그 규정은 여러분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그죠? 무표화 작동, 유표화 작동 거기서 또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을 역지시한다가 됩니다. 그러한 모든 규정은 타자에 의해 반영되는데 이것은 실제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 그 규정이라는 얘기는 타자의 기대에서도 그렇다. 타자의 기대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역지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 여기서 타자는 규정 자체 혹은 자아의 기대에서도 그렇다. 양쪽으로 어떤 효과를 분배한다. 효과를 배분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겠고, 자, 행위는 스스로가 자신의 의도의 실행이라는 것을, 행위는 행위 자신의 의도의 실행이다. 의도의 실행이다. 의도의 실행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의도의 기록으로 알고 있다. 행위는 의도의 실행과 기억 두 가지를 실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부가적인 약간 그러니까 약간 돌출되는 설명인데, 인물들은 직접된 자기 준거들이다. 이것은 여러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심리적인 체계들의 내부 작동면이 있고 그 심리적인 체계들의 피관찰되는 면이 인물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인물이라는 심리적인 체계의 외부면을 관찰하는 것이 사회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체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체계가 아니라 외부면인 인물을 관찰할 수가 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의 행동 속성으로 사람들이 추론하게 된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들은 직접된 자기 준거들이다. 의도의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기록이 쌓이는 것이죠.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기초적인 자기준거 규정 과정인데 가장 먼저 기초적인 자기준거 규정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개별 행위의 층위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관건이 되며 역지시 대상이 되는 자기는 첫째로는 자신의 의미를 규정했고 이게 역지시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순간 포착되고 이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바로 그 행위다. 행위는 이중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적 자기준거는 행위를 비로소 구성하는 의미 규정의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늘 미리 구축된다.
기초적 자기중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자기중거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기초적인 자기중거는 의미 규정 과정으로서 미리 구축된다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체계 형성 요소들은 자기 중거를 통해서만 구성된다. 타자 중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 토대에서 비로소 자기 중거에서 비로소 자신들이 구조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가능성들과 세련화의 잠재력들을 발전시킨다. 자기 중거적 체계들은 항상 그 자신에 의해서 형성되며 자신에 의해서 규정되는 요소들의 자기 중거를 통해서만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차적인 자기 중거는 1차적인 자기 관련, 앞에서 이어진 것을 설명하는 건데, 요소들의 자기 관련이다. 요소들의 자기 관련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서로 다시 한번 써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선택적인 조합을 위해 만들어져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요소들의 자기 관련이다. 이러한 자기 중거는 타자적 자아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타자적 자아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 타자적 자아에는 사회적 체계도 항상 직접 참여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체계로의 관련이 항상 함께 작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자기 중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행위가 타자적 자아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점과, 둘째로는 이러한 통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체계에 귀속된다 라는 것입니다. 요게 통제가 기초적인 자기 중거에 근거해서 행위가 통제된다는 것과, 이 통제가 바로 이러한 통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체계에 귀속된다. 이것 자체가 사회적 자기 중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거적 행위 연관들을 구성함으로써 사회적 체계의 자기 중거가 동시에 생성된다. 자, 사회적 체계의 자기 중거가 동시에 생성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중 우연성의 타당성 영역이 생겨나고 확립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영역의 사실적, 시간적, 사회적 경계들도 함께 생겨난다. 경계가 생겨나면 환경과 체계가 생겨난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두 가지 순환을 함께 파악하면서 행위할 텐데, 첫째로는 행위 자체를 과시의 방향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체계에서 특정한 위상을 획득하고 반응들을 유발하고 체계 역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여 그 행위 자체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 행위는 과시를 통해서 변형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체계 안에서 그렇게 과시된 보여진 어떤 것이 위상을 획득하고 자리를 잡고 또 다른 반응들을 촉발해서 사회적 체계에 기록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행위 자체는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기초적 자기중거는 통제 역할을 하죠. 기초적 자기중거는 사회적 자기중거의 구성 요건이 되며, 이게 1차적인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역의 순환이라는 얘기는 통제의 귀속이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체계 형성이 없으면 요소들이 생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도 성립한다. 그것들은 체계에서만 요소들이 있다. 이중우연성 문제가 만들어내는 모든 효과는 이 두 가지 자기중거적 순환을 통해 작동한다. 두 가지 자기중거적 순환이라는 얘기는 기초적 자기중거적 순환과 사회적 자기중거적 순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두 가지 순환을 서로
접속시킨다. 접속시킨다는 말에서 이것은 체계를 시간 차원에서 체계에 접속시킨다. 시간 차원의 체계 안으로 도입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적 자기중거와 사회적 자기중거가 동시에 체계로 들어간다. 체계로 도입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두 가지 우회 형식은 앞서 말씀드린 타자적 자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새로 등장하는 사회적 자아를 통해서 서로를 통제하고 교정한다. 이중우연성 문제는 어떤 자기 중거의 관점에서 보이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파악된다. 이중우연성 문제가 여러분 그 타자의 관점,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느냐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자기 중거의 관점이라는 얘기는 환경의 관점에서 보느냐 체계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방금 말한 것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미규정적인 행위 의도들이 대립한다라는 얘기는 아직 선택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규정적인 행위 의도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선택되고 이런 행위 의도들이 선택되고 다른 행위 의도들은 선택되지 않는 경우로 발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열린 상태, 모든 것들이 미결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기초적 자기중거라는 것은 행위 의도들에 대한 규정의 기능을 획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타자적 자아의 관점에서는 행위 의도를 미규정적인 것으로 흘리면서 미규정적인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역지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의도도 미규정되었고 자기 자신도 미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으면 처음에는 행위의 단락된 자기 중거의 중단이냐 확장이냐가 관건이다 하는데 행위의 단락된 기초적 자기 중거란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초적 자기 중거까지만 일어난 겁니다. 사회적 자기 중거까지 나가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화를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단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아와 타자 모두 상대가 어떻게 행위할지 알지 못한 채 행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거냐 확장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중단의 경우는 우리가 사회적 체계의 구축 과정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개시되고 확장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중우연성이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의미체계 구축의 가속장치로 작용한다.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비개연적인 것이 개연적이 될 때 모든 시작은 쉽다. 시작은 가볍게 한다는 거죠. 가볍게 했는데 가볍게 시작한 것이 무조건 끝까지 갑니까? 그것은 무조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때 계속 이중우연성이 작용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어져 나갈 수도 있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처음에는 신호한다. 그리고 방금 말한 그런 계속 이중우연성이 함께 작용하는 그 다음 단계의 대화, 또 몇 달 후의 대화, 이런 것들이 쭉 지속이 되면서 지속이 되는 만큼 체계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역사는 우연성 문제를 지금 여기 나오죠. 우연성 문제를 그때그때 활용하고 그때그때 재구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낸 실제라는 겁니다. 대화에 대한 기업 이런 것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책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실제와의 논쟁을 갈수록 중시한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참여한 사실들과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그러니까 그 실제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중시한다. 그런 사실들과 기대들이죠. 그런 사실들과 기대들은 이것들은 규정된 사실들, 규정된 기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규정된 시작보다 행동의 여지를 더 많거나 더 적게 규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행동의 여지를 더 많게 규정하는 것은 자, 그런 이중우연성의 상황에서는 더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아주 제한하는, 행위들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 그 경우는 적게 규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중우연성의 자기준거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원초적인 최초 시작 이전의 원초적인 기초적 단락, 기초적 자기준거의 단락 상태에 있는 미규정 상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탈동어 반복화된다. 소통을 시작한다. 탈동어 반복화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체계의 요소인 행위의 자기준거, 행위의 자기준거입니다. 행위의 자기준거가 두 번째 자기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자기준거가 되는 두 번째 자기준거가 시작된다. 자, 그래서 행위가 시작된다는 거죠. 행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체계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체계의 요소로서의 행위 자신의 기능으로부터 행위의 선택적인 규정성을 획득한다. 행위의 선택적인 규정성. 어떤 행위가 선택되는 것이죠. 소통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되면서 제한된 가능성을 획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미규정성을 끌어들이는 단락을 선택하는 틀과 조건화들과 제한된 대안을 고려하며 체계의 사전 규정에 의존하는 구조화된 틀은 함께 작용한다. 함께 작용한 후에 유예되고 중첩되며 서로를 보완한다.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그 단락을 선택하는 틀과 구조화된 틀은 유예되고 중첩되며 서로를 보완한다. 이 두 가지 틀은 체계의 전개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바꿀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자면 단락을 선택하는 틀은 대화를 개시하기 전 상태, 그 다음에 구조화된 틀은 대화가 개시된 후에 만들어진 상태. 이 두 가지가 주도적 역할을 바꿀 수가 있다. 화자와 청자가 주도적 역할을 바꾸면서 진행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인적 체계와 사회적인 체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미 구조화된 체계가 미규정성을 생산하거나 기대 불가능 상태로 되돌아가기란 대체로 어렵다. 이미 구조화된 체계는 그러한 소통은 계속 그 소통의 후속 소통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조 구축을 위해서 체계의 역사가 사용되고 시간이 비가역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모순 형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9장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요약하면 열린 형식으로부터 구조화된 형식으로의 쟁점이 전환된다는 것은, 또 그러한 쟁점 전환은 항상 동반하는 이중우연성의 자기선로를 따라 자기준거를 운행선로로서 사용한다. 바탕에 깔린 쟁점은 같다. 어떤 경우나 쟁점 전환은 우발로 인한 자극 가능성과 우발이란 것은 환경과 체계 구조 사이의 조율의 결핍이 우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이 그 체계의 조율된 상태, 체계의 구조화된 상태와 조율이 안 되면 의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극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한 자극 가능성을 구조 의존적인 상황 문제들로 대체한다. 이것을 조금 체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방금 말했던 그런 우발로 경험하던 것을 체계 구조 의존, 체계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발로 경험을 했다가 나중에는
체계 안에서 어떤 익숙한 사건, 비슷한 우발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체계 안에서 스스로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라는 것은 임의적인 것에 대한 개방성을 상실하고, 이제 체계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체계가 더욱더 많이 구조화 될수록, 임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수록 닫힌다. 그리고 규정된 것에 대한 민감성을 획득한다. 규정된 것에 대한 민감성을 획득한다. 규정된 것이라는 얘기는 구조 의존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정된 것과 비슷한 것들, 자기 안에 갖추어진 어떤 것들이 바깥에서 올 때 그것을 더 빨리 주목하고 선택한다.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체계가 분화가 된다. 체계의 내적 질서들이 만들어진다. 환경과 체계는 불충분한 규정 상태,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개방성으로서 일치하는 조건에 있지 않다. 다르게 말하면 체계라는 것은 환경과는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자족할 만한 규정 상태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폐쇄성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미 자기 안에 선택된 것과 비슷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친화성, 민감성을 가진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선택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체계의 고유한 선택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체계가 고유한 선택 역사가 작용함으로써 하게 되면서 많은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중 일부만 중요해지는 환경을 얻는다. 외부를 향해서는 환경지평들이 생성되고, 체계의 외부를 향해서는, 내부를 향해서는 이중우연성이, 내부 지평은 유지된 채로 있다. 말이 조금 어색한데,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이중우연성이 내부 지평 안에서 우연성으로 내부 지평으로서 유지된 채로 있다. 자, 환경 지평들이라는 게 뭐냐? 그 밖의 세계를 대변하며 체계가 전념하는 주제들과 대상들의 배경이 되는, 이게 이제 환경 지평들이죠. 반면에 내부 지평은 다르게도 가능한 행위 가능성들을 결국 수용하여서 체계 내에서 보완적인 행동 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늘 사전에 허용된 일상적인 기대들의 배경이 된다. 환경과 접촉한 경험을 체계 내부의 구조화된 관계들로서 이렇게 장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이 기대들이 불일치, 기대들이 환경 의존적으로 변이한다는 사실들, 100%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기대가 유지되지가 않고, 또 환경에 따라서 기대가 변이할 수 있다는 사실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들이 실망되는 것을 통해서도 규정된다. 현 시점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이러한 기대들과 기대들의 서로 다른 상태들이 있다. 출발 상황의 개방성은 구조투사, 이제 지평에다가 이제 기대를 투사한다라는 거죠. 지평이라는 기대에 행위를 투사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구조투사입니다. 실망 위험으로 변형된다. 이 변형은 환경과 관련해서도 일어나고 체계 자체와 관련해서도 일어나지만 둘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며,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이렇게 됩니다. 체계 자체 내에서 체계와 환경이 구분되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화, 우리 1장에서 배웠던 개념인데, 조건화가 결국은 체계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조건화가 체계 형성에 필수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가능성들의 영역은 조건화를 통해서만 다른 것과 구분하여 규정할 수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이렇게 눈앞에 떠오르는 거죠.
특수한 이중우연성, 원초적인 이중우연성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순수한 이중우연성은 잘못된 추론으로만 조건화된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자아에 대한 역지시를 통해서만 규정되는, 혹은 타자에 대한 지시를 통해서만 조건화된다. 이것은 그냥 순수한 이중우연성으로 남는다. 순수한 이중우연성이 결국은 체계 구축의 선로를 쭉 따라 나가기 위해서는 자아와 타자 사이에 타자적 자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조건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가능성 공간들의 경계를 획정짓는 조건화의 기능이 충족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건화의 기능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또 이 조건화의 기능은 조건화라는 것은 가능성 공간들의 경계를 획정짓는다. 이것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체계는 모든 후속 조건화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인 체계이기도 하다. 완전히 열려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 체계는 자기 안에 그 구조화된 틀을 갖추지 않은 체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우연적 조건화는 후속 조건화에 민감하게 만드는 기능만 가진다. 이중우연적 조건화는 일단 후속 조건에 민감하게 만드는 기능만 가진다. 모든 이중우연적 조건화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화는 우발에 대한 민감성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민감성이 작용을 하죠. 이 민감성이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진화가 진행된다. 결국은 이중우연적 조건화가 없다면 후속 조건화에 대한 민감성의 발전도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진화도 없을 것이다. 이중우연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러한 순수 상태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역사상 있었던 적도 없다. 개인들은 어떤 전제도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개인들이 만날 때는 전제가 있고 기대가 있어서 만난다. 그리고 오직 행동 유형에 의거하여, 이게 전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대에 의거하여, 이것도 이중우연성의 촉발자가 되겠죠. 다르게도 가능함의 의미에서의 우연성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이의는 사회가 자신의 재생산에서 자신을 전제해야 하는 자기 생산체계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그걸 약간 좀 설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라는 말 안에 소통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소통 자신의 재생산에서 소통을 전제해야 하는 자기 생산체계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또 새로운 진술이 나오는데요. 이중우연성으로서 경험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자유도들이다. 자유도들이 경험되고 재생산된다. 이중우연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자유의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자유도를 또 설명을 이렇게 했네요. 끊임없이 대체된다. 자유도들은 매 순간 달라진다. 끊임없이 대체되는 조건에서 시간적인 기초적 사건들에 기반하는 지속적인 재생산을 위해 그 자유도들이 필수 불가결하기도 하다. 자유도들이 이중우연성에 주어져 있기도 하고, 또 그것들은 시간적인 기초적인 사건들에 기반하는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호혜성 개념을 비판하죠. 호혜성이란 얘기는 여러분 타자적 자아가 없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아가 타자에게, 타자가 자아에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화의 특수 사례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한 사람의 성과가 쌍방성의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성과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진다. 이게 호혜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개념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중우연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중의 조건화라고 봐야 된다.
내가 너에게 어떤 성과를 제공하면 너도 나에게 어떤 성과를 제공한다. 이것이 호혜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들이 방금 말했던 이 호혜성 개념에는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지 않다. 호혜성은 기여에 대한 계층 특수적 평가에 개방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위에서 아래로의 성과는 아래에서 위로의 성과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에게 베푸는 것은 은총이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베푸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동양적인 개념으로 충성이 되는 거죠. 충성. 어떤 것이 더 높게 평가받죠? 아시겠죠? 호혜성을 계층화된 사회들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했는데 이제 기능체계들이 분화된 더 복잡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호혜성은 장애 요소가 된다. 호혜성의 일반 규범이 모든 경우에 다 어쨌든 계층 특수적 평가에 개방된 상태에서 이중의 조건화로 서로 조건화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호혜성은 걸러져야 한다. 이것은 다음 절 이중 우연성에서 선택 문제, 선택 영역들의 선택에서의 이중 선택에서 다룰 것이다. 마지막 절, 이중 우연성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이중 우연성에서 선택 문제인데 선택 영역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선택이라고 한다. 자, 이중 우연성은 기초적 자기 중거의 순환과 사회적 자기 중거의 순환으로 결합되고 분리되어서 다시 합해지고 그래서 변화한다는 사실과 변화하는 방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자, 그런 이 우연성 경험의 지평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것은 선택으로서 발생한다. 그리고 다른 선택들이 그 상황을 허용할 때 구조 형성적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다른 선택들이 그 상황을 허용할 때 다른 선택들이 아니라 이런 선택들이 선택되기 때문에 구조 형성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선택이란 주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 선택이란 말은 복잡성 개념과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개념이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복잡성 개념입니다. 복잡성 개념은 자체 안에 넘치는 복잡성이죠. 의미 개념은요. 의미 범람이란 말에서도 나와 있었고 다르게 말하면 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기타 등등이 있는 그것이 그 구조가 의미 개념의 구조죠. 어쨌든 거기서는 반드시 선택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 선택 강제가 부과되었다. 그 결과 선택의 필연성이 생겨나며 실현되는 모든 것의 사실적인 선택성이 생성된다.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겠다. 첫째로는 다른 것에 대한 지시 가능성들의 총체 중에서 두 번째로 선택이 실현된다. 여기서는 두 관점의 선택 개념이 가능하다. 첫 번째 관점은 선택 연관 관계들이 개별 선택 안에 설치된다.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개별 연관 관계들이 설치된다. 그리고 그 연관 관계 자체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선택 연관 관계 자체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다르게 말하면 제목에서 나오죠. 선택 영역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선택 영역들이 선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타자 여기는 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을 붙였네요. 그냥 무시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는 자신의 타자적 자아의 타자로서 기능하며 이것을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합의나 선택 연관관계들의 이 상호 일치할 것이라는 것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중선택적이다. 선택은 선택을 기다리는 가능성들 중에 다른 선택이 아니라 바로 이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의 가능성 영역이 될 수 있는, 요거는 붙여서 쓰면 더 좋겠네요. 선택의 원천을 선택한다. 첫째로는 여기 일자를 여기다 붙이면 더 좋겠습니다. 선택은 하나의 가능성 영역, 즉 선택의 원천을 선택한다. 이 선택의 원천에서 비로소 규정된 선택권들에 대한 분명한 경향을 드러내는 규정 가능한 여러 대안들이 부각된다. 이게 선택 영역들의 선택이다. 는 것입니다. 좀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데, 숙련된 필요, 이제 중세시대 전통사회, 신분사회죠. 상위계층, 하위계층,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근대사회로 발전하기 이전, 궁정복무와 관련하여, 혹은 우정과 관련하여, 접촉의 범위가 자유롭게 선택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상호 적응에 내맡겨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상호 적응에 내맡겨져 있는 접촉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범위를 포기하려 한다면 오직 통째로만 포기할 수가 있다. 어떤 관계들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접촉할 수 있는 사실적인 내용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안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왕과 신하, 아니면 뭐 요새 같으면 그 장관과 차관, 뭐 차관과 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범위가 정해져서 그 관계 범위, 접촉 범위 안에서만 선택되고, 특히 그래서 그 안에서 두 이중 우연성을 경험하는 두 행위자들, 두 체계들이 상호 적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선택 범위의 선택이다. 선택 범위라는 것은 사회적 체계다. 처음에는 사회적 체계로의 소속을 선택한다. 궁정시대 같은 경우는 신분이죠. 계층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체계에서 행위를 선택한다. 자, 체계로서 선택 범위의 선택이라는 것은 체계로서 전제된 것을 물화하는 출발점이다. 선택 영역들로서 선택된 것은 그 밖의 세계로부터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분리되는 그런 체계들이 아니라 체계와 환경의 관계를 위한 환원 관점들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체계들은 대상들의 집합처럼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관점들에서 선택된다. 이 질서란 얘기는 체계와 환경의 관계로 접근을 허용하는 입지점의 관점입니다. 선택 관점들은 선택들이 지향되어야 할 경우에 늘 전제되어야 하는 복잡성 환원으로서 선택된다. 선택 영역들은 환경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배제된다는 의미에서 그 선택을 통해서, 자, 선택 영역들은 체계로서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선택 영역들은 체계를 수단으로 확인될 수 있고, 체계들을 수단으로 확인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선택 영역이 바로 체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체계라는 것은 작동이죠. 작동. 소통이죠. 선택 영역들은 소통을 통해서 선택된 내용들과 그 내용들이 가지는 함의들, 코노타티온이라 그러죠. 코노타티온. 그러니까 체계들은 자기 자신과 그 환경을 위해 환원의 관점으로서 선택된다. 범위가 선택된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할 경우에 체계 준거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자, 체계 중심적인 환원에 대한 지향의 선택 특성들과 조합 특성들을 강조해야 될 때는, 선택 특성들과 조합 특성들을 강조해야 될 경우에는 체계 준거들의 복수성이라는 말을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을 고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음을 고려할 수가 있다. 첫째, 체계들은 매우 복잡한 환경과의 관계에서만 형성될 수가 있다. 환경이 충분히 복잡해야 체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의미한 자기 중거적 과정들이 자기 자신을 체계 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가 있다. 체계 내적이란 말은 과정들의 의미가 과정들을 그 환경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 대해 환경이 되는 모든 것이 그 과정 자체로 역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뜻. 어쨌든 좀 되게 복잡한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뭐 조금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체계들은 매우 복잡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태아들은 엄마라는 환경 안에서만 특히 수정이 발생했을 때만 형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태아의 유의미한 자기 중거적 과정들은 자기 자신을 체계 내적인 것으로, 그 과정들 자체가 자기 자신을 내적인 것으로, 어떤 것들이 뭔가 만들어져서 질서화가 되면서 내적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경계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정들의 의미는 그 과정들의 원인이 환경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 환경이 되는 모든 것이 그 과정 자체로 역으로 관련될 수가 있다. 태아가 발생하는 과정들, 여기서 이제 의미란 말을 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태아가 형성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무슨 어떤 생물학적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난다면 그 결과는 그 원인은 환경일 것이고, 과정들의 원인은 그 과정들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 환경이 되는 모든 것이 그 과정 자체로 역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중우연성을 통해 성립되어, 자, 선택사건이라는 것은 이중우연성을 통해 성립되어 자기 자신을 조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사건은 스스로 조종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촉발자는 이중우연성입니다. 이중우연성을 통해 성립되어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선택사건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체계 내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는 한다. 체계 내적이라는 바로 이 개념이 항상 환경에 대한 지향을 가리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현재적인 이중우연성을 통해 선택 과정을 규정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 대해 그때그때 주제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적인 타협이 이중우연성에 의해 중첩되어 결정되는 곳에서는 선택 과정은 항상 체계와 환경의 차이에 근거한다. 루만이 항상 출발점은 체계와 환경의 차이다 그랬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그것들의 입지에서는 체계와 환경의 관계를 위한 특수한 환원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오직 차이 동일성으로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체계와 환경의 차이 동일성으로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상 이중우연성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4장 소통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문장들이 딱딱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조금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여서 조금 더 파고 나가 보십시다. 4장, 5장, 6장 정도까지 가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 다시 한번 재독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